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금융부문 전문위원 정문영입니다. 지금 한미 무역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요. 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전 세계적인 국채 발행 증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변동성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미국과의 무역 후속 협상의 내용 중에서 금융시장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6년에 올해 대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간단히 짚어본 다음에 오늘 발표의 좀 더 핵심적인 내용, 왜 전 세계적으로 장기금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라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실효성이 있고 어떤 것이 실효성이 없는지 그걸 한번 살펴본 이후에요. 그 기반 하에서 국내 시장 금리와 환율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 무역 후속 협상입니다. 7월 말에 그 본 협상이 종료됐을 때는 실효 관세율이 0.2%밖에 안 되던 것이 예측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6에서 18%까지 올라간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상호 관세율이 EU나 일본하고 동일한 수준이고, 에너지를 많이 사라고 하는 것이나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관세 관련 하방 리스크는 완화됐으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논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과의 협상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26, 27, 28, 29년 1월 말까지 트럼프 퇴임 시점까지니까 3년 동안 요구한 투자를 모두 다 실행을 하고, 그리고 투자 분야를 정해서 현금 액수를 딱 정해주면 45일 이내에 미국 계좌에다 입금을 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한국의 경우에 한국 외환 보유액 총액에 대비해서 이 약정 투자액 3,500억 달러가 85%는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지난 3년, 22년부터 24년까지의 대미 FTA 총액의 16배나 된다는 점에서도 이게 기분이 어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 끝까지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에도 다른 저희 회사 세미나에서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세미나 할 때 달러가 좀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 대비로도 크게 환율 안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게 뒤집힌 것도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달러로 다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다 판단을 하니까,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협상이 뭔가 윤곽이 잡혀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건으로 전부 다 달러 투자를 유치를 빠른 속도로 하는 게 꼭 좋으냐?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EU나 일본도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달러 조달해서 투자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EU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가 이제 주요 6개국, 5개국만 하더라도 1.6조 달러고, 일본의 경우에도 1.1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유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상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했을 때 정말로 미국이 45일 이내에 모든 요구하는 대로 다 현금 꽂아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나 미국 국채 시장 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0.1조 달러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의 협상 레버리지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이제 한국은행이 좀 낮게 26년에 실질 경제성장률 1.6%, OECD나 IMF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크게 보면 기저효과가 맞고요.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GDP 구성 항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그래도 변동성이 낮은 부분이 민간 소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투자라고 부르는 총자본 형성, 설비 건설 투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 많이 늘어난 이제 정부 지출 부분이 있는데, 이 민간 소비 지출을 떠받치는 가장 큰 부분이 급여 생활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이런 정부나 기업으로 받은 금액의 총액인 비용자 보수이거든요. 컴펜세이션인데,
이 부분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소비만 일시적으로 위축이 됐다고 보면 그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민간 소비, 그러니까 피용자 보수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민간 소비만 뭐 작년 말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세 리스크에 대한 뭐 그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6년에는 올해보다는 민간 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이제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2027년 이후에도 이렇게 그 경제 성장률이 2%에 근접하는 것이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피용자 보수 성장률이 늘어나면서 또 기업도 잘 되어서 투자 같은 부분도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총 자본 형성, 흔히 투자라고 불리는 이 부분도 뜯어보시면 건설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그 진입을 한 이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설비 투자도 이제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대미 FDI 부담이라든가 생각을 하면 많이 늘리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R&D라든가 컨텐츠 쪽에 그 투자에 해당하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피용자 보수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은 27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장기금리는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기금리 인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발행한 국채의 총 규모를 이제 달러로 제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2015년에는 58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뭐 2025년 말에는 97.9조 달러가 될 걸로 피치 레이팅스 저희 모회사에서는 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러한 것이 이 속도가 빨라진 게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이제 경제 블록화라든가 리쇼어링, 뭐 무역 분쟁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인 것,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복지 지출 부담이 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요 선진국 모두 다. 그리고 자국의 리쇼어링을 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재산업화 첨단 기술 투자를 자국 내에서도 다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저축으로 인한 자금 공급도 활발하냐 하면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축 증가액보다는 노령 인구가 저축해놓은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주요국 국채 증가 속도는 GDP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보시면 미국도 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뭐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프랑스 그렇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 국채를 많이 샀던 중국도 절대적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높지 않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외국 국채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고 자기네 국채 사기 바쁜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뭐 서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네 국채를 자기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급해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네. 그렇게 보면 자금 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크지 않은데 자금 수요가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기업과 달리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를 잘 갚고 원금 회수 상환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서 추세적인 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금리 상승, 그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이제 미국인데요. 21년도에 정부 부채 평균 조달 금리가 미국이 1.4%였어요. 근데 지금 24년에는 3.3%로 2배 이상 올라갔고요. 부채 증가, 규모 증가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총 정부 수입 대비해서 이자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서 지금 24년에 12.3%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려고 해도 국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인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그래서 줄어드느냐. 정부의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봤을 때 미국 정부의 상환 의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냐. 그것도 지금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국채를 많이 사주었던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을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뜯어보고 이게 어떤 부분은 실효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준의 기준금리는 한 차례 9월 달에 인하가 됐고요. 추가적인 인하를 나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0%인데 한 2번 정도는 더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3.5%인데 과거에 낮았던 수준을 생각하고 지금 그 취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정체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 감안하면 뭐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게 내년에 파월 의장의 그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연준 위원들을 많이 교체를 하게 되면 이 속도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그 뭐 기대 내지는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물가가 계속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국채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기준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만기 10년물 이상의 장기 시장 금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최근에 한 몇 달을 보시면 제 의견을 이제 반박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2026년 상반기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하겠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늘리고 국채 인수 규모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미국 국채 금리도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보시면 여기 이게 2년물뿐만 아니라 10년물도 금리가 떨어진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대차대조표 확대한다는 게 지금 고점을 찍은 게 뭐 이를테면 22년 초나 이런 시점인데 그만큼 다시 국채 인수를 늘린 다음에 국채 발행 규모는 계속 늘어날 텐데 계속해서 연준이 그걸 다 따라가면서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적 긴축을 중단해서 소형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미국 측 언론 기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소형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자본이나 유동성 규제를 해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리스크를 완화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그 서구의 금융 감독 시스템하고도 안 맞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좀 다른 얘기죠.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를 시켰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USDT나 USDC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제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미국 국채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유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달러 현찰을 안 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거기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타겟을 하는 것은 제3세계 국가 중에서도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금융기관 감독이 미흡하고 뭐 이런 지역에서 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에 비해서 뭐 자금 출처나 이런 거에 대한 미국 측의 조사도 약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계산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연준의 지배력은 약화가 되겠죠.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건 요즘은 별로 얘기도 안 되고 있는데 SRL 규제 완화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하는 것도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상반기 말 정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면 이 초대형 은행, 미국의 G18개사와 그 은행 자회사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규제상으로는. 근데 그게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수익성 측면에서 좋아야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버퍼 있는데 국채 보유량 늘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장기 금리는 시장의 여러 변수로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텐데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려고 다른 단기 금리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효과가 있든 없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든 이렇게 내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는 변동성 확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22년 이후에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데도 나름대로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소화가 됐던 게 시장에서 개인이나 뮤추얼 펀드, 기타 법인과 같은 개인 등이 국채 보유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이걸 투자 자산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외국 중앙은행, 예금금융기관, 보험사, 연기금처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바꿀 때도 천천히 움직이는 이 기관들의 보유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면 자본 차익 그 시장 충격이 왔을 때 마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미국 국채 투자자들도 빨리 국채를 새로 사거나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아니면 뭔가 불안해 그러면 빨리 팔아버려서 시장의 충격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것으로 투자자군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그 기반 하에서 우리나라 그 원화의 환율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원화가 비준비 통화 중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는 말도 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미 무역 후속 협상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장기 시계열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 대체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까지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같이 갔어요.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면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고 기존까지는 다른 통화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더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주요 그 달러 외에도 주요 통화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도 그렇지만 시장 상황 자체가 좀 더 주목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자체는 뭐 크게 개선되진 않겠지만 몇 년 동안 워낙 안 좋았었는데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크게 높지 않은 독일이 확장 재정 정책을 하고 경기 부양을 하고 방위비 지출도 확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 나아졌다는 점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한 21년까지 크게 환율이 방향성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로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유로, 엔화, 달러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엔화는 딱히 뭐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뭐 일본의 국채 규모라든가 잘 알려진 바처럼 미국 관세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 감안했을 때 일본 중앙은행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게 티나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 유로보다는 약하더라도 달러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달러는 그때 뭐 달러로 돈 바꿔가지고 투자 많이 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감세나 성장 둔화, 관세발 물가 상승, 국가 부채 상승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장기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고자 하는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리서치해서 대부분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약해지고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다시 살펴봤는데 그렇게 보면 이 세 개 통화 간의 관계는 달러는 상대적으로는 좀 약세고 유로가 제일 싸고 중간에 이제 엔화가 들어올 것인데 다만 이제 원은 준비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미 무역 후속 협상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것이 타결될 때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협상 결과가
나와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 저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뭐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역시 매우 낮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파란색 줄은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 부담은 경감됐으나 환율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는 어렵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그 서두에서 성수용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그 비화폐 자산이 원화보다는 낮다, 이런 것까지 겹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1년 9월 말 그 고점 수준으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부동산은 아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현재까지는 BIS 산정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뭐 89.5%라서 재상승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선진국 평균이 67.8%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네. 이런 그 기반하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전망을 해본다면, 지금 특별히 기준금리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보통은 이제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서 국고채 3년 금리는 그 방향을 따라서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기준금리랑 비슷한 수준이고 이거는 그대로 갈 것 같고,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 뭐 조금 떨어지든지 아니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독일하고 같은 수준까지 왔거든요. 10년 만기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뭐 통화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국 국채 10년물이 경기가 좀 침체돼 있긴 하지만 독일 국채 10년물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냐, 그런 걸 말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질 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연준 대차대조표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의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재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그 한미 무역 후속 협상, 그 여파가 금융에 미치는 요인과 이 왜 지금 세계 금융시장, 더불어 한국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